네, 이번 시간에 섹터 시황에서 암호화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꼭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인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CEO와 트럼프와의 만남,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럼프 당선인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규제 관련 주요 인사 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암스트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의 CEO입니다. 암스트롱은 이전에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하지 않았지만 코인베이스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만남은 트럼프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계획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초기 내각 구성, 트럼프는 이미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내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하워드 누트닉을 재무장관 후보로 검토 중이며 이는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 첫날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는 집행 중심의 규제, 접근 방식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하고 공정한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왔으며 암스트롱의 만남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정책이 있어 혁신적이고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SEC 의장 등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의 소장을 임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SEC 의장 후보, 트럼프 당선인의 SEC 의장 후보로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갤러거. 이분은 이제 SEC 전 위원으로 현재 핀테크 기업 로빈후드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터퍼스. 네, 이분도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며 SEC의 엄격한 규제 접근법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직 SEC 공화당 위원으로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 우에다. 현직 SEC 공화당 위원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SEC의 의장 후보가 대부분 저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암호화폐 정책 방향,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구성,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자문회를 설립하여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정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과 토큰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자세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변화된 태도는 그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임기에서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자세로 전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크라 러시아 간 긴장 고조,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초기 주식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암호화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압류 불가라는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압류 불가 자산으로 간주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인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정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은 이번 달에만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과 위험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춘 비트코인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 불가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긴 하겠죠. 보통은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뭔가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통제 범위에 있는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할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초 지역은행 시스템 위기 시기에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압류 불가 자산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와 비트코인의 통제 불가능성.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 정부, 은행 등 중앙화된 권위가 비트코인의 발행, 소유권, 거래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은행 계좌나 자산은 정부나 기관의 명령에 의해 동결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개인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며 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만 알고 있는 비밀키가 필요합니다. 이 비밀키가 없다면 누구도 해당 비트코인을 옮기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어렵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며 개인 지갑에 저장된 비트코인에 접근하려면 암호화된 비밀키가 필요합니다. 이 비밀키는 물리적 자산처럼 몰수하거나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서 압류 불가 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개인의 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물리적인 자산에 접근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어느 곳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키를 모르면 압류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과 안전성.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이므로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법적 또는 정치적 위협으로 인해 국가를 떠나야 할 경우 비트코인은 금이나 다른 물리적 자산처럼 몰수될 위험이 없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보유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금을 국경 너머로 이동하려면 금속 탐지기나 세관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암호화된 비밀키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강제 몰수에 대한 저항성 사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압류 불가 특성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통화를 강제로 재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지갑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단점과 보안적 설명. 비트코인이 압류 불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밀키를 분실하거나 해킹 당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해당 자산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져 자산을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비밀키를 안전한 장소에 백업하거나 하드웨어 지갑 같은 보안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물리적 자산과 달리 암호화 기술과 탈중앙화 구조를 통해 강제 압류나 몰수에서 자유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전쟁 관련된 이슈와 비트코인의 관계. 전쟁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비트코인이 압류 불가 자산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자산 도피 심리, 전쟁 초기에는 정부의 자산 통제 강화, 화폐 가치 하락,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의 우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기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하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외환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글로벌 접근성.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통화 위기와 무관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산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제약이 많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비밀키를 통해 손쉽게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국제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기부금을 모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유사성 및 차별성.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하게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죠. 위험자산이긴 한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어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으로 성격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 요 전쟁 에스컬레이트 되는 요런 긴장 관계 속에서는 전쟁 초기의 어떤 긴장 초기에서는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더 상승할 수가 있죠. 초기에만. 왜냐면 이제 자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해지시키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간혹 가다가 비트코인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안전자산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안전자산은 아니고요. 그럴 때만 그런 상황이 올 때면 안전자산으로 인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금은 물리적 자산으로서 전쟁 중에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동성과 접근성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즉시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보안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의 그 비트코인 상승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이나 지정학적 불안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자산으로의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이렇게 말이고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자산 통제가 강화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암호화폐 기부를 받으면서 암호화폐의 유용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로부터 암호화폐 기부를 받으면서 암호화폐 유용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죠. 2023년 지역은행 시스템 위기 때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비트코인 상승 이후 변동 가능성. 전쟁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거나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위험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자산 보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경제적 요인과 투자 심리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성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본 부분은 왜 살펴봤냐면 당연히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그나마 뭔가 예, 반갑습니다, 누치네. 그나마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적에 제가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섹터 시황을 따로 뗐잖아요. 따로 뗐는데 뭔가 그래도 연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치는 암호화폐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당연시 되는 거죠. 거기다 뭐 초기 내각 구성도 다 암호화폐 관련된 암호화폐 친화적인 내각으로 다 구성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심지어 재무장관까지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 또 암호화폐가 탈중화가 하고 그다음에 압류 불가 자산으로 또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 또 러시아 우크라 전쟁 관련된 에스컬레이션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초기에는 네, 또 비트코인이 약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 못해도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까지 간다. 물론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뭐 20만 달러까지도 예측하긴 하는데 우선은 현재까지는 뭐 그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9만 3천 달러, 거의 9만 4천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8만 달러였잖아요. 예, 8만 달러였다가 지금 벌써 9만 달러. 뭐, 지금도 추세가 상승이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돈가치 TV는 주식 방송이잖아요. 주식 방송인데 왜 요새 암호화폐를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느냐. 근데 주식 방송이라 하더라도 주식 방송에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주식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 쪽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시죠? 뭐 STO 사업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또 뭐 CBDC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앞으로도 그 지금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에 맞는 사업 방향을 가져간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분석할 종목이 있는데 그게 블록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도 아마 암호화폐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의 암호화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왜냐면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좀 바라보는 시야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의 관점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암호화폐의 특장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약간 깊게.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따로 녹화 떴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섹터 시간에 대한 업로드 할게요. 네, 요거는 요 정도까지 진행할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